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밤 자정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공식 직무를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보신각에선 20대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늘 자정에 끝납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며 퇴임의 변을 밝힌 뒤 마지막 퇴근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을 빚는 등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인천 계양을과 경기 성남 분당갑에 각각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야생동물로 오인해 사람에게 엽총을 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야간 총기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제 5시간 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바뀝니다. 청와대 시대가 끝나고 용산 시대가 열리죠. 정권이 교체된 터라 여와 야도 바뀝니다. 지난 5년과는 다른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는 듯한데요. 새 대통령이 머물고 용산 집무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5시간 뒤엔 윤 당선인은 이곳 지하벙커에서 대통령 첫 임무를 시작합니다. 조영민 기자, 당선인의 첫 일정이요. 0시 그러니까 자정에 곧바로 시작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시간 뒤인 자정부터 이곳 용산 신청사에서 대통령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이번에 새로 만든 지하벙커, 그러니까 용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첫 직무에 나서는 건데요. 이 군 통수권자로서 합참의장으로부터 이 군 대비태세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을 예정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임기 시작을 알리는 타종 행사도 열립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서는 건 내일 오전부터입니다. 서울 서초동 자택을 나와 국립현충원에 참배하고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취임식에는 지역과 세대를 아우른 4만 1천여 명의 국민이 함께합니다. 취임식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요, 당선인은 오늘 이례적으로 취임 전에 차관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당선인은요,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15개 부처 차관을 오늘 지명했습니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 차관을 지명한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로부터 임명해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장관 등을 임명하고 일부 장관 임명이 지연되는 부처는 차관 체제로 꾸려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과 함께 빠르게 부처를 장악해 국정을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대통령 용산 집무실 건물엔 기존에 붙어있던 국방부 마크를 떼고 이미 이 봉황 휘장이 달렸습니다. 취임을 앞두고 공사가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홍진 기자가 용산 집무실을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국방부 신청사 건물입니다. 청사 정문에는 기존 국방부 마크 대신 대통령을 상징하는 황금빛 봉황 휘장이 붙었습니다. 외벽에는 취임식 슬로건이 인쇄된 대형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내일부터 5층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한 달 뒤부터는 주집무실인 2층과 병행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새 집무실을 열린 구조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파는 배치하지 않고 대신 대형 탁자와 의자를 들여놨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기존 집무실이 대통령 혼자 일하는 공간이었다면 용산 집무실은 참모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은 6층에 입주해 일하게 되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본관 3층에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수석비서관실이 자리하게 됩니다.
4층부터 10층까지는 비서실과 경호처, 민관합동위원회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같은 건물 1층에는 기자실과 기자회견장이 들어섭니다. 윤 당선인은 내일 5층 접견실에서 외교사절단을 만나고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5층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로 70여 년 청와대 대통령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와 김정숙 여사가 배웅했던 첫 출근 모습을 기억하시는지요? 문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를 나오며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9대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을 황규락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청와대 본관 앞에서 차에서 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파란 풍선을 들고 있는 마중 나온 직원들을 보고 문 대통령이 미소 짓자 직원들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청와대 전 직원들은 본관부터 대정원까지 도르변을 따라 도열하며 문 대통령 내외의 마지막 퇴근길을 지켜봤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 정문을 나오자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정문에서 분수대까지 걸어가는 동안 지지자들은 연신 문재인을 연호합니다. 분수대에선 수많은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문 대통령을 반겼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현충원과 독립유공자묘역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다 같이 참배드리겠습니다. 순국순열과 호국영립에 대하여 경애. 바로 일도 묵념. 지난 5년간의 소회를 밝혔고 마지막 외교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퇴근 뒤 서울 모처에 머물며 오늘 자정까지 국방부 등과 연결된 한 라인을 통해 군 통수권을 행사합니다. 내일 오전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양산 사저로 향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대북 관계와 코로나 방역 등 각종 현안들이 끝까지 산적했고 검찰개혁과 부동산 문제 등 논란을 남기거나 끝내 풀지 못한 과제들도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겠죠. 곽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평화 분위기는 그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북미 여기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것에 정말 감동됐습니다. 위원장님과 응당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남북 관계는 5년 전으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모델로서 K-방역의 실패로 인해 민생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면 부동산 문제는 문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는 양날의 칼이 됐습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다른 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것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문 대통령은 4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대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퇴임 후에도 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에 대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최악의 국민 분열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하면서 지금 청와대 안엔 대통령이 없지요. 앞으로도 쭉 없습니다. 대신 내일부터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이 되는데 74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출입이 제한됐던 청와대 대정원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혜정 기자, 내일부터는 청와대 모든 건물들을 둘러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청와대 대정원과 제 뒤로 보이는 청와대 본관 건물도 내일부터 74년 만에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됩니다. 국빈 방문 공식 행사에 사용된 영빈관, 그리고 대통령과 비서실 업무 공간인 여민관, 또 대통령 관저 등도 둘러볼 수 있게 됩니다. 외국 귀빈을 맞이하는 한옥 건물인 상춘제와 청와대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인 녹지원도 볼 수 있는데요. 청와대 경내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도 개방됩니다. 다만 건물 내부는 당장 볼 수는 없습니다. 개방 전날까지 업무가 이뤄졌던 만큼 집기 이전과 내부 정비를 거쳐 추후 개방될 예정입니다. 내일 등산로 개방 행사를 시작으로 정문이 개방되면 사전 신청을 한 3만 9천 명이 낮부터 청와대 관람을 시작합니다. 관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단위로 하루 6차례 진행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이 청와대 관람은 허용이 돼 왔거든요. 뭐가 다른 겁니까, 이번엔? 경내를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청와대 관람과 차별화된 지점입니다. 과거에는 지정된 곳에서만 촬영이 가능했는데 내일부턴 자유롭게 인증샷도 남길 수 있는데요. 석조 열애 좌상 등 청와대 곳곳에 문화재를 비롯해 역대 대통령의 기념 식수 등을 찾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해설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 행사도 열립니다. 경복궁 후문과 맞닿은 청와대 앞길은 오는 22일까지 2주간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대정원에서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이제 5시간 뒤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요. 자, 새 정부가 일을 하려면 내각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 청문회를 통과한 게 몇 명입니까? 19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건 7명 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인준 표결을 해야 하죠. 아직 본회의 날짜도 안 잡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서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지만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일단 총리 없이 출범하게 된 겁니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보고서가 채택된 건 7명, 윤석열 당선인이 재송부 요청한 후보자 5명, 이 청문회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후보자가 5명이고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검증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택이 된 게 7명뿐이라는 건데 그래서 당선인 측은 나머지 장관은 그냥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은 합니까? 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임명 제청안을 받습니다. 먼저 이후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으로 나머지 장관 후보자 제청권을 행사하면 가능은 합니다. 이 국회를 통과한 7명부터 우선 임명하고 재송부 기한이 오늘로 끝나는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 5명도 순차적으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장관만으로도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10명 제적 과반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오늘 이제 차관들을 다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취임 전에 이 차관을 임명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던 일입니다. 이 장관 임명이 지연되더라도 이 새 정부 차관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오늘 발표된 20명의 차관급 인사 중 18명이 관료 출신입니다. 해당 부처에서 승진한 사례인데요. 앞서 윤 당선인 이렇게 말했죠.
지명해야 될 공직이 많기 때문에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저는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차관 인사에선 여성은 없었습니다. 근데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차관 인사를 빨리 한 이유가 있겠죠? 민주당과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 이 윤당선인 측은 임기 첫날부터 국정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인선이 늦어지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어정쩡한 동거가 계속될 수밖에 없죠. 장관 임명을 강행하든 차관 체제로 가든 어쨌든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 일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죠. 장관 7명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3명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도 안 됐는데 장관을 임명하면 이거 뭐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거든요. 근데 반대로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윤당선인 측 민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정부에서도 일한 한덕수 후보자 인준조차 협조하지 않는 건 의도적인 발목 잡기라는 겁니다. 또 코로나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저희가 신속하게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임 다음 날인 11일이죠. 코로나 당정 협의를 열어 약 35조 원의 추경안을 협의합니다. 이르면 12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낸다는 계획인데요. 윤 당선인이 추경 시정연설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협치보단 속도전을 택하는 것 같네요. 이민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취임식 전날 가장 뜨거운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소통령이라고 부르며 낙마 1순위로 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민주당 강경파들이 집결한 이 법사위에서 벌어진 한판 설전, 지금부터 뜯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논란부터 볼까요? 유주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됐습니다. 한 후보자가 모두 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이거 사과받고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할 이유가 없어요. 여야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태도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과하라는 거예요. 한 후보자의 사과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만 벌이다 오전 인사청문회는 끝났습니다. 오후 청문회는 재개됐지만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법안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현직 검사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헌부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이 법이 부패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을 놓고도 한 후보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찰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집단 행동을 해도 괜찮은?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었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는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수사 능력은 검찰의 자산이 아니라 전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갑자기 어떤 대책도 없이 증발시켰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그만한 자산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한 후보자는 오후 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대신 그 법안이라는 표현으로 논란을 피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은 검수완박 법안이 아닌 한동훈 후보자 고교생 딸의 스펙 쌓기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비교됐는데요. 질의와 반박 내용은 김은지 기자 보도 보시고요. 흥미로운 설전이 많았습니다. 아는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입시용 스펙을 쌓기 위해 가족 찬스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 후보자 부인의 지인 기업에서 딸이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시설에 기부한 것은 엄마 찬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후보자의 딸의 활동을 매우 이제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동 시설에서 노트북이 부족해서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한 것인데요.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딸의 논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녀 논문의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허위였죠.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이 돈을 요구했다는 이 벤슨이라는 사람하고는 어떤 접촉을 하거나 벤슨이라는 사람하고 도움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입시에 사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사촌들과 딸이 논문 작성법 등이 비슷하다는 점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 장녀뿐만 아니라 조카들 그리고 이제 처가 식구들까지 다 동원된 스펙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따님하고 이종 사촌 두 분 어떻게 저렇게 스펙 관리가 똑같습니까? 조카에 대가 대학 간 거를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좌천돼 있을 때라서 교육 과정에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놓고 민주당은 과잉 수사였다고 비판했고 한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지휘를 했죠. 막상 후보자의 자녀는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 수사팀에 물어봤습니다. 일기장을 압수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친이 매매 절차를 도와준 건 맞지만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하나 더 시작합니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쭉 지켜본 구자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은 잔뜩 벼르고 나왔어요. 소위 강성 의원들을 쭉 배치를 한 거죠. 네, 국회 법사위에는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데요. 최강욱, 김남국, 이수진, 김용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철험회 소속이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입니다.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윤핵관, 윤한홍 의원이 배치돼 여야 모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 총력전에 나선 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청문회를 쭉 지켜본 시청자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질문이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청문회에서는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오히려 역공에 나서는 장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철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데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 같습니다.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실험 과정을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제가 사실 이모랑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한국 3M인 것 같다는 한 후보자 반박에 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족보를 헷갈린 것 같은데요. 한 후보자 부인의 조카가 외숙모인 이모 교수와 쓴 것을 한 후보자 딸과 이모라고 잘못 질문한 겁니다. 한 후보자 청문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뜬금없는 질문을 하거나 태도를 문제 삼아 공격한 의원들도 철험회와 관련된 의원들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든 조국 전 장관 가족 일가족에 대한 도륙이든 하여튼 사과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온당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요. 못해요? 그때.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가 뽑아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하시라고요.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네, 다른 시청자분께서는 질문을 좀 이제 가려서 골라서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철험회 의원들이 오히려 검수완박 법안은 잘 하질 않더라고요. 네, 오늘 오후 질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 딸 스펙 쌓기 의혹에 집중했는데요. 정작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질문은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한 후보자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다, 이런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한 후보자와 다툴 경우 민주당이 밀릴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전에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면서요, 한참 동안. 한동훈 후보자는 오전에 모두 발언 이후 점심 정회 때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는데요. 여야가 오전 내내 한 후보자를 앉혀놓고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이거나 검찰 수사로 피고인 신분인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자, 좀 빠른 질문일까요? 시청자분께서 오늘 청문회로 한동훈 의혹이 좀 풀리는 거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지금 청문회는 정회된 상태입니다. 잠시 네. 후 8시 반쯤 다시 열릴 것 같은데요. 채택된 증인들도 출석할 예정이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구자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23일 남은 지방선거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이 20년 넘게 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떠나 인천 시민이 됐습니다. 개항을 출마를 위해 인천에 전입신고를 마쳤는데요. 이 고문은 종일 인천 뿌리 내리기에 주력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이 경기 성남에서 인천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인천 무연고 비판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역 방문 일정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은 조금 전 이곳 인천 노인복지관에서 보궐선거 첫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을 듣는 행보입니다. 이 상임 고문은 무연고 출마 지적에 어려운 당을 위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무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또 당이 또 후보들이 원하는 또 필요로 하는 일들을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감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삶을 위한 유능한 일꾼들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출마의 명분이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카드 돌려막기는 들어보았어도 지역구 돌려막기는 처음 봤습니다. 무한 책임을 외치면서 무한 배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당분간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보궐선거 출마 지역인 성남 분당으로 전입신고를 오늘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민주당 고문의 맞상대를 두고 고민이 깊은데요. 이르면 내일 확정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성남시 백현동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오늘로서 분당 판교 주민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 현안들도 이제 제가 해결해야 되는 현안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위원장은 안내 본사가 있어 친숙한 곳이라며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했고 전입신고 후 노인회와 소방서도 잇따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보를 지낸 박민식 전 의원이 분당갑 출마를 포기하면서 안 위원장은 사실상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2일 후보 등록 전까지 물리적으로 경선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맞상대를 찾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윤희숙 전 의원과 이 지역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원식 전 의원 등이 후보군입니다. 계양에서 최대한 저희가 지역 밀착형 인사가 나가는 건 좋고 그 현상에서 저희가 또 추가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빠르면 내일 중에 확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르면 내일 분당갑 인천 계양을을 포함한 보궐선거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도지사 가운데 빠진 글자가 있네요. 네,
도망지사입니다. 이재명, 원희룡 이 두 전직 도지사 측이 서로 도망지사라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SNS에 이재명 전 지사를 겨냥해서 오등봉 반만 했어도 경기 도망지사 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지사가 인천에 출마한 걸 이제 도망이라고 비꼰 건데요. 네. 그런데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저런 정치적인 글을 써도 되나요? 사실 어제 이재명 전 지사가 먼저 자극한 측면도 있는데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대장동에서 해먹고 오등봉에서 해먹고 부산 LCT에서 해먹고 그래가지고 온몸이 오물로 덕지덕지한 사람이 나를 도둑놈으로 몰고 그러면 이게 상식적인 정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대목 중에 이제 오등봉에서 해먹고 이게 이제 원희룡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에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오등봉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이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처럼 특정 기업의 이익을 몰아주도록 설계됐다는 의혹인데요. 원 후보자는 오히려 이 초과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개발 사업이라고 맞서면서 민주당과 서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선거 개입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본인의 SNS에 이재명은 오등봉 반만 했어도 경기 도망지사 할 일 없었을 것이다. 선거에도 관여했습니다. 저희 보고 도망지사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오히려 제주 도망지사 혹은 제주 도둑지사가 아닌가라고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원 후보자는 대선 내내 대장동 1타 강사로 이 이재명 전 지사를 이제 공격해 왔잖아요. 네. 악연인가요? 사실 대선 당시에 이랬던 사이잖아요. 부정부패의 범인은 돈 받은 사람이죠. 이익을 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누구냐? 도둑 맞은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죠. 여기에 헷갈리면 안 돼요. 큰 돈이 어디 갔냐? 화천대유 통해서 김만배,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가지고 유동규 이용당한 그 하수인 심부름꾼들을 가지고 도둑이라고 하고 요걸 숨긴 거죠. 대장동의 오등봉, 도망지사의 도둑지사까지 맞불에 맞불을 놓으면서 악연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백성민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용산으로 이전하는 이 대통령의 새 집무실 이름을 현재 공모 중인데요. 16,000건이 넘는 제안 중에는 이 백성민 글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뜻을 잘 받들라 뭐 이런 거겠죠. 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대통령이라는 뜻의 청민대,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대통령이라는 뜻의 복민대가 제안됐고요. 국민관, 국민의 전당, 또 국민소통관, 국민희망관 등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집이라든지 애민관이라든지 이런 국민을 넣은 그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다 좋은데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예전에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피플스 하우스, 그러니까 국민의 집이라는 임시 이름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 공모는 오는 15일까지 받아서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내일부터 새 공간에서 이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됩니다. 모쪼록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을 섬기면서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네, 백성민을 많이 제안한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주면 좋겠네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전승일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별다른 작전 변화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번 전쟁을 서방 탓으로 돌렸습니다. 먼저 염정원 기자입니다. 크렘린궁 앞 붉은 광장에 대규모 군사열이 펼쳐집니다. 첨단 전차와 각종 미사일 등으로 위력을 드러냅니다. 열병식 리허설에 등장했던 각종 전술핵 무기와 둠스데이로 불리는 핵전쟁 대비 지휘 통제기는 현지 날씨 탓에 선보이지 않았다고 크렘린궁이 전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략을 서방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Это было вынужденное, своевременное и единственно правильное решение. Решение суверенной, сильной,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страны.
나토가 러시아 국경에서 위협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75일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승리 선언이나 작전 변경 등을 언급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같은 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 시내를 거닐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День перемоги над нацизмом. Ми боремось за нову перемогу. Шлях до неї важкий, але ми не сумніваємось, що переможемо. В чому наша перевага над ворогом? 외신들은 푸틴이 돈바스 지역의 한정에 전쟁 지역을 언급한 만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집중하는 작전을 유지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서방 세계는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계속해서 권갑구 기자입니다.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등 동부 유럽을 순방하던 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어머니의 날을 맞아 피난 온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더니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도 깜짝 방문했습니다.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나자마자 꽃을 건네고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It was important to show the Ukrainian people that this war has to stop. 비록 2시간의 짧은 방문이지만 든든한 연대 의지에 화답도 이어졌습니다. Тому що ми розуміємо, що таке будь-якій жінці, а особливо дружині президента першої леді, приїхати в Україну. 비슷한 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민간인 학살 현장에는 G 스탱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Vladimir Putin is responsible for heinous war crimes. There must be accountability. 시름에 빠진 키이우 시민을 위로하기 위해 팝 가수도 전격 방문했습니다. 방공호로 사용 중인 지하철역에 영국 출신의 밴드 U2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갑구입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가 오토바이 세대를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편도 3차선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사거리에 이르자 좌회전 차선에 멈춰선 채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반대 차선에서 비상 깜빡이를 켠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중앙선을 넘어 달리더니 순식간에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 3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떨어졌고 여기저기 부서진 오토바이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게요. 역주행하는 차량 바뀌어가지고 저도 막힐 뻔했거든요. 서울 송동구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 3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건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를 운전한 2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낸 줄도 모르고 있고 이제 경찰서 가자 했는데 엄청 횡설수설하면서 안 타려 하다가 그냥. 알고 보니 남성은 사고 10분 전쯤에도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택시기사가 대화를 나누던 중 남성의 말과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했던 겁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얼마 전 서울 도심에서 엽사가 사람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있었죠. 이런 총기 오인 사고 적지 않습니다. 면허 발급 과정에서부터 허점이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입니다. 사람이나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은 합법적으로 포획이 가능한데요. 사냥과 포획 과정에서 총을 쓰다 보니 소음 불편은 물론 때론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숭아밭에서 70대 남성이 총에 맞고 중상을 입은 건 지난해 7월. 총을 쏜 건 멧돼지를 쫓던 엽사였습니다. 9개월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는 말로 이제 밤에 이제
그래 가지 말아라.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이후로는 좀 겁나요. 농작물 피해가 크다 보니 수렵을 반대하기도 어렵습니다. 10시쯤 돼서 포수가 와가지고 싸고 가요. 그 사람들이 쏘마 이름이 하루나 이틀 또 알아요. 하양내가 나고 함께 하다가. 총기 소지 이력과 법률 위반 여부 등을 따져 시청에서 선정한 모범 엽사와 동행해봤습니다. 엽총은 관할 지구대에서 수렵 면허증을 제시하고 받습니다. 완전히 유의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엔 열화상 카메라로 멧돼지나 고라니를 찾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라니가 나타났습니다. 전부 축사고 이제 민가 근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을 못 쏘고 있어요. 100m 규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농민들이 또 놀랄 수도 있고 또 축사에 또 소들이 또 놀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과 소음 문제로 민가나 도로 주변에선 사격이 금지돼 있습니다. 오인 사고를 피하려면 목표물을 여러 차례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가까이 가서 2번, 3번 정도 확인하고 그러면 사고에 줄일 수가 있는데 보인다고 해서 바로 그냥 방아쇠를 당겨버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총기 사고는 총 72건. 오발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에서도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 옆에서 택시기사가 엽사의 총에 맞아 숨진 겁니다. 엽사는 인도에서 약 25m 떨어진 곳에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은평구에선 일몰 이후 총을 쏠 수 없는데 사고 시각은 일몰 40분 뒤인 오후 8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렵 면허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필기 시험을 본 뒤 사격술은 교육만 받고 별다른 평가 절차 없이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에 관한 수칙 사항을 몸에 체화하는 면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불과 그 몇 시간 만의 교육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 안전을 위해 면허 취득 과정부터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얼마 전 김포에서 지적 장애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0대들이 20대 지적 장애인을 일부러 감금하고 폭행해서 착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길을 걷던 남성이 갑자기 몸을 웅크립니다.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더니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또 다른 남성. 골목으로 숨었던 남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후 우르르 몰려든 일행들, 남성을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3급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피해자가 10대 일당 6명에게 감금을 당한 건 지난 3월 16일. 일당은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에게 여행을 가자고 유인한 뒤 경북 구미에서 경기도 의정부까지 차에 태워왔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동안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샀다가 되팔고 대포폰으로 판매해 현금 420만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 앞으로 1억 2천만 원의 전세금 대출까지 신청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깜깜한 새벽 시간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 트렁크에 태워 이렇게 인적이 드문 산속묘지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앞에서 다른 지인을 폭행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저렇게 때리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이들의 범행은 이때 폭행당한 지인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인 역시 같은 오피스텔에서 감금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6명 가운데 3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1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열망을 노래한 시입니다. 유신 독재에 맞섰던 김지하 시인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저항 시인에서 생명 사상가까지 고인의 삶을 안건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서슬퍼는 군부 독재에 맞섰던 저항 시인 김지하. 모진 세월을 뒤로하고 세상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고인의 삶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20대였던 1970년 지도층을 을사오적에 빗댄 풍자시 오적으로 옥고를 치렀습니다. 1974년엔 민청학년 사건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대표작 타는 목마름으로를 발표하며 독재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앞집 나무판장에 어떤 놈이 백목으로 민주주의 만세라고 써놨어. 그 새벽에. 그러니까 유신 발표하던 그 이튿날. 그 보통 느낌이 아니지. 가슴에 쨍하고 우는 거야.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생명주의 사상에 심취해 1991년 민주화 투쟁을 비판하다 진보 진영과 결별했고 2012년엔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았고 이렇지만 그 중심에는 역시 늘 뭔가 진리를 탐구하고 좀 새로운 어떤 하나의 그 문화를 열어가는 보기 드문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벨 평화상과 문학상 후보에 오르고 각종 문학상을 받으며 문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고인. 빈소를 찾은 평생의 지인들을 뒤로하고 이틀 뒤 영면에 듭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지난달 북한 개성공단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이 전기 누전이었습니다. 단전됐던 우리 시설을 북한이 무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오후 2시쯤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화재는 도라산 전망대에서 포착됐습니다. 1시간 만에 진화된 당시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물 내 전기 누전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시 공장 1개 동이 모두 타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330만 제곱미터에 91개의 공장이 들어섰던 개성공단은 북한의 잇단 도발로 2016년 2월 폐쇄됐습니다. 가동이 멈춘 공단에서 전기 누전 화재가 발생해 북한이 우리 시설을 무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통일부도 이 같은 움직임을 파악 중입니다. 미상의 차량 움직임 등에 대해 포착하였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측에 이와 관련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2017년에도 북한이 19개 의류 공장을 무단 가동한 정황이 포착됐고 공장 설비도 무단 반출해 외화벌이를 했다는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전기는 반전을 시켰지만 공단 내에는 발전기 시설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 발전기로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북한은 과거 선전 매체를 통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할 바 아니다라며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주식 못지않게 가상화폐 하락도 심상치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돈으로 코인당 8,200만 원 넘게 오르며 최고가를 썼던 가상화폐 비트코인. 오늘 오전 4,300만 원대로 주저앉으며 7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인 투자자들에게 요 며칠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 많이 떨어졌는데요? 100% 넘게 떨어졌어요.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냥 장기로 보유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코인은 주식의 대체제로 여겨졌지만 요즘 분위기는 다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1, 2년 새 가상화폐와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36배나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 투자를 시작하면서 두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자리 잡으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고요. 금리를 올리거나 긴축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문가들은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역대급으로 커진 만큼 섣부른 시장 진입이나 추가 매수는 자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돌아온 김광현이 공 3개로 한 이닝을 끝내는 등 무적 투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와 삼성의 옛날 유니폼 위력도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이정후 상대로 공 하나, 푸이그도 1개, 김혜성까지 김광현이 공 3개로 6회 임무를 종료합니다.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벌써 시즌 5승, 평균 자책점도 0.47로 무실점 수준입니다. 가뜩이나 힘있는 공이 넓은 스트라이크 존과 만나 위력이 커졌습니다. 또 2년간의 메이저리그 경험도 김광현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옛날 유니폼도 특별한 기운을 자랑했습니다. 검정 바지에 빨간 상의, 이번에 기아를 춤추게 했습니다. 기아는 한화전 싹쓸이로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나성범은 10타수 5안타 홈런 1개로 기운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삼성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씩씩하게 시구를 하는 어린이, 그리고 17년이 흘러 프로 선수가 된 원태인은 삼성의 옛날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릅니다. 원태인은 8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5연승에 일조했습니다. 과거 팀을 3차례나 정상에 올려놨던 파란색 줄무늬 유니폼이 이번에도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반면 상대팀 롯데는 악몽이었습니다. 봄에만 반짝 활약한다고 해서 봄대로 불리는데 4월 가파른 상승세를 뒤로하고 거짓말같이 4연패에 빠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하늘 한번 올려다 보셨나요? 날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이렇게 탁 트인 서울 도심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겠습니다. 낮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이 24도, 춘천은 25도 등 전국 많은 곳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5도 이상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3도, 대전은 11도로 서늘하게 출발합니다. 한낮에 서울은 24도, 대전 25도, 대구는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러시아는 나치 독일 침략에 2천만 명 넘는 국민을 잃었습니다. 오늘 러시아는 그 침략에서 벗어난 걸 기리는 이 전승절 기념식을 가졌는데요. 그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치즘이 재현되고 있다고 오늘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저희가 70일 동안 진행해온 노워 캠페인은 오늘 마무리하지만 세계 평화를 위한 외침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전쟁을 멈춰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